한 부장님, 8억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얹어서요. 대신 총대 한 번만 매주시죠. 실형 안 갑니다.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본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부장은 금연구역인 그 방에서 조용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몇이세요? 저하고 14살 차이네요. 큰형님한테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8억 줄 테니 감옥 가달라고 하면 본부장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본부장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32년 영업 외길을 걸어온 이 노장이 그동안 무엇을 모아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방금 뱉은 그 한마디가 10조 원대 담합과 5,500억 부당이익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되리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한정수가 동아식품 영업본부 특판부 문을 연 것은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6시 50분이었으니 이는 지난 32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긋난 적이 없는 그의 출근 습관이었다. 창가로 들이친 햇살이 책상 위 근속 30주년 기념패를 비스듬히 물들이고 있었고 그 옆 탁상 달력에는 붉은 펜으로 정년 D-720이라 적혀 있었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2년이었던 셈이다. 양복을 벗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둔 한정수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가죽 장부 한 권을 꺼내 펼쳤는데 표지에는 거래처 관리일지 제32구원이라는 글씨가 그의 손으로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다. 32년 전 처음 동아식품 문을 두드리던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야기며 납품가며 협상 과정을 이 장부에 기록해 온 것이 어느덧 32권째에 이르렀던 것이다. 부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영업차장 김영호가 출근하며 인사를 건네자 한정수가 고개를 들어 빙그레 웃었다. 김 차장, 자네도 일찍이구먼. 커피 한잔 할 텐가? 아이고, 부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배한테 커피 타주지 마십시오. 제가 타드려야죠. 김영호가 탕비실에서 커피 2잔을 타와 그중 한 잔을 한정수 책상에 조심스레 내려놓았고 맞은편 의자에 걸터앉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부장님, 본부장님이 아까 출근하시면서 부장님 오시면 꼭 본부장실로 오시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한정수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다. 오병철 본부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에서 MBA까지 마친 엘리트로 10년 전 경력직 이사로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순식간에 본부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었는데 한정수와는 나이도 14살 차이가 났거니와 일하는 방식 또한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터였다.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본부장님이 뭔가 분주하시긴 한데 저희 차장급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요. 부장님 조심하세요. 제 촉에는 좋은 일 같진 않습니다. 한정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으니 20년 넘게 한솥밥을 먹은 후배의 촉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다. 본부장실 문을 열자 오병철이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고개를 들었다. 아, 한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오병철이 맞은편 소파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입가에 보기 좋은 미소를 지었지만 한정수는 그 미소가 어쩐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32년을 영업한에서 구른 직감이었다. 다름이 아니고 한 부장님, 내일 강남 그랜드 호텔 1205호로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오후 2시요. 경쟁사들이랑 가격 조정 회의가 있거든요. 한정수가 조용히 되물었다.
본부장님, 경쟁사랑 가격을 왜 조정합니까? 아이고, 부장님도 참. 요새 다 이렇게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각자 따로 움직이면 출혈 경쟁하게 되고 결국 다 손해 아닙니까? 그냥 업계 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부장님은 숫자만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정수는 답하지 않은 채 잠시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오병철이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을 만큼 길어지자 오병철이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뭐 어려운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서 과장이 자료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리만 채워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내일 2시 그랜드 호텔 1205호.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실을 나왔고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본 오병철은 이미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뒤였다. 이튿날 오후 1시 40분 한정수가 그랜드 호텔 12층 1205호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뜬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한 부장님 오셨습니까? 문을 연 사람은 삼원재당 박 팀장이었고 그 안쪽으로는 대한-CPK와 서울제일식품 특판 담당자들이 이미 도착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벽에 놓인 이동식 화이트보드를 본 순간 한정수의 숨이 잠시 멎고 말았다. 물엿 8% 인상, 동아 4월 15일, 삼원 4월 19일, 대한 4월 23일, 서울 4월 26일, 과당 12% 인상, 발송일 위와 동일 적용 대형 실수요처 6곳, 단가 협의는 동화선도 나머지 3, 4추종. 서민재 과장이 사회자로 나서 회의를 시작했고 각 회사 담당자들이 자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동안 한정수는 말없이 앉아만 있었으나 그의 눈은 화이트보드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자, 이번 분기 합의사항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한 부장님, 동아 쪽에서 확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서민재가 공을 던졌을 때 한정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한순간에 가로질렀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제가 아무래도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으며 화가 난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장부 한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는 사람의 그것에 가까웠다. 저는 오늘 영업회의에 온 줄 알았는데 여기는 담합회의실이었나 봅니다. 저 칠판에 적힌 거, 이거 담합 아닙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서민재가 당황한 얼굴로 부장님, 왜 이러세요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한정수는 이미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있었다. 서 과장, 난 먼저 가보겠네. 나머지 분들도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한정수가 회의실 문을 밀고 나오자 복도 저편에서 오병철이 뛰어오고 있었으니 서민재가 급히 연락을 넣은 모양이었다. 한 부장님, 잠깐만요. 오병철이 팔을 잡았고 한정수가 그 손을 내려다보자 오병철이 서둘러 손을 뗐다. 이러시면 저희 회사 곤란해집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왜 굳이. 본부장님. 한정수가 처음으로 오병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정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오늘부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정년까지 2년 남았고 그 2년을 어떻게 살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오병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한정수는 그대로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한 부장님, 이거 회사 지시입니다. 라는 외침이 들려왔으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한정수의 집 서재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 거래처 관리일지 제32구원에는 오늘 호텔에서 본 화이트보드의 내용이 한 글자 한 글자 옮겨지고 있었으니 그 기록은 이제 단순한 업무 일지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의 시작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장부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댄 한정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 맨 윗칸에 가지런히 꽂힌 31권의 장부였고 그 장부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파트 단지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사람들이 라면을 끓이고 음료수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 터였으니 오늘 자신이 본 그 칠판의 숫자들이 바로 저 사람들 주머니를 조금씩 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32년 영업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 이튿날 오전 한정수가 수화기를 들어 거래처 연락망 32년치 중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이름을 눌렀으니 한빛유업 구매부장 박상호, 올해 58비 된 20년 거래 파트너였다. 박 부장님이십니까? 한정수입니다. 아이고, 한 부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굴 좀 뵙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박상호가 잠깐 멈칫했다. 20년 거래한 사이에 갑작스레 저녁 약속을 청하는 일은 드물었으니 박상호도 그 점을 금방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한 부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 반에 회사 앞 일송정으로 오시죠. 저녁 6시 반 일송정 구석진 방에서 한정수와 박상호가 마주 앉아 소주 한 병이 반쯤 비워졌을 즈음 박상호가 조심스레 운을 뗐다. 한 부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새 저희 쪽도 전분당 가격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원가가 2년 사이에 50%가 뛰었는데 이게 정말 원자재 때문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이거 혹시 담합 아닙니까? 한정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을 뿐인데 그 작은 움직임이 박상호의 얼굴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었다. 한 부장님, 박 부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실 일이 아니죠. 한 부장님이 양심 있는 분이신 거 저 20년 거래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상호가 한정수의 잔에 천천히 술을 따랐고 그 잔을 받아든 한정수는 한참 동안 맑은 술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퇴근길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밝아오고 있었으니 저 불빛 아래로 걸어가는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지난 8년간 누구에게 얼마를 도둑맞아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정수가 마침내 잔을 비우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부장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송정에서의 그날 밤 한정수가 박상호에게 부탁한 것은 동아식품 내부 자료가 아니었다. 자기 회사 납품 단가야 특판부 부장인 그가 훤히 꿰뚫고 있었고 한정수가 진짜로 필요로 한 것은 오직 한빛유업만이 가지고 있을 법한 자료였다. 박 부장님, 저희 회사가 귀사의 가격 인상을 통보할 때마다 귀사에서 삼원대한서울 쪽에 비교 견적 받아두셨죠? 저도 협상 자리에서 그 견적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남의 회사 견적인데 저희랑 몇십 원 차이로 똑같이 나온 게 8년간 반복되더군요. 그 견적서들 모아두신 거 있으면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담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물증이 없습니다. 박상호가 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낮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구매부에서 협상 근거 자료로 그때그때 철해둔 게 8년치 그대로 남아있어요. 원본은 회사에 둬야 하니까 사본으로 드리지요. 다만 한 부장님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지요. 혼자 들고 가지는 마십시오. 혼자는 못 이깁니다. 그건 제가 장사 30년 하면서 배운 겁니다. 한정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소주 2병을 더 비우고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늦가을 찬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다. 박상호가 택시를 잡아주고 한정수가 차에 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20년 거래가 만들어낸 어떤 단단한 약속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사흘 뒤 오전 한정수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오병철의 호출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본부장실이 아니라 회의실이었고 들어가 보니 서민재 과장과 영업본부 팀장급 4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판부 내부 전략 회의입니다. 다음 분기 가격 정책을 정리해야 해서요. 오병철이 자연스럽게 운을 뗐지만 회의 자료 맨 앞장에 찍힌 숫자들은 지난번 그랜드 호텔 화이트보드에서 본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한정수가 자료를 무심히 넘겨보다가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자기 수첩을 펼쳤으니 회의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손만큼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옆자리 서민재가 자꾸만 곁눈질로 한정수의 수첩을 훔쳐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정수가 그 시선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서민재가 목을 슬며시 기울인 순간 한정수가 수첩을 탁 하고 덮어버렸다. 자네 영업 몇 년 했나? 한정수의 낮은 목소리에 회의실 공기가 멎었다. 5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5년짜리가 32년 선배 수첩을 훔쳐봐. 자네 부모님이 예절은 안 가르치셨나? 팀장들이 픽 하고 웃음을 삼켰고 서민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오병철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으나 한정수는 이미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본부장님, 특판거래처 현장 점검 일정이 잡혀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빛유업 본사에서 박상호가 한정수에게 건넨 갈색 봉투 안에는 8년치 견적서 비교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한정수가 봉투를 받아 펼쳐본 순간 그의 눈이 가늘어졌는데 같은 달, 같은 품목, 같은 물량에 내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불과 몇십 원 단위로 수렴하고 있었고 그 수렴의 패턴이 8년간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박 부장님, 이건 너무 과한데요. 과하긴요. 저희가 8년간 뜯긴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내부 추산으로 84억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회장님께도 말씀드려놨습니다. 한 부장이 움직이면 우리도 끝까지 간다고 하셨어요. 한정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의 손에 들린 갈색 봉투가 낮의 햇살을 받아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정수가 서재 책상 위에 갈색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스탠드 불빛 아래 견적서 자료를 한 장 한 장 펼쳐보기 시작했다. 8년치 비교 견적서가 100여 장, 그 위에 덧붙여진 한빛유업 내부 분석 자료까지 합치면 좋기 200장이 넘는 분량이었는데 한정수는 그 종이들을 그저 읽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양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든 한정수가 종이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찍어두기 시작했다. 딸 지영이 명절에 와서 설정해준 클라우드에 사진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그도 알고 있었으니 회사가 이 자료를 어떻게든 지우려 든다 한들 구름 위에 올려놓은 사진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동안 스마트폰에 쌓아둔 다른 사진들도 함께 정리했다. 그랜드 호텔 1205 회의실 화이트보드를 몰래 찍어둔 사진 몇 장, 회의 자료, 맨 앞장에 찍혀있던 숫자들을 수첩에 옮겨 적고 그 수첩을 다시 찍어둔 사진까지 한정수가 그동안 조용히 모아둔 것들이 제법 되었다. 혹시 몰라 이메일 계정 두 곳에도 사진을 나누어 보내두었으니
이제는 누가 그의 휴대폰을 뺏어간다 해도 쫓아갈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는 셈이었다. 정리를 마친 한정수가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다. 창밖으로는 새벽 2시에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떨어지고 있었고 책상 맞은편 책장에는 32년을 채운 거래처 관리일지 32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한정수가 그 장부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한다. 32년 영업판에서 배운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숫자는 정직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지만 장부 위에 적힌 숫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제자리를 지켰고 그 숫자들이 모이면 결국 진실을 말하는 법이었다. 그 주 금요일 퇴근길에 박상호와 다시 만난 한정수에게 박상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한 부장님, 업계에 공정위가 전분당 쪽을 제대로 볼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돕니다. 설탕 쪽이 터졌으니 다음은 전분당 차례라는 거죠. 그쪽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모르는 눈치인데 본부장이 회의 장소를 자꾸 바꾸고 공문 발송 날짜를 회사별로 엇갈리게 조정하는 걸 보면 뭔가 낌새는 챈 모양입니다. 그거 전형적인 담합 은폐 수법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한정수가 잔을 내려놓고 박상호를 바라보았다. 박 부장님, 제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부장님이 안 움직이시면 저희 회사 소비자 300만 명이 앞으로도 계속 당합니다.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한 부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정수가 말없이 술잔을 비웠다. 창밖으로는 금요일 저녁 시청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어지러이 흔들렸고 그 속을 걷는 이름 없는 얼굴들 중 어느 하나가 바로 박상호가 말한 소비자 300만 명의 한 사람일 것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한정수는 거래처 관리일지 제32구원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제목을 적었다. 담합 증거 수집 일지. 게시. 그 밑으로 수집해야 할 증거 목록, 회의록, 녹음 필요성, 거래처, 협조 현황, 회사 내부 움직임 감시 포인트를 조목조목 정리해 나간 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혼자 가지 마라. 박상호 부장의 말대로. 장부를 덮고 책상 위에 손을 얹은 한정수의 손등에 희미한 떨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는 자신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32년을 걸어온 이 길이 마지막 2년을 앞두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한정수가 책장 위 장부 31권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재 불을 껐다. 월요일 오전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았다. 출근한 한정수가 자기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펴는 동안에도 직원들이 탕비실과 복도 한쪽에 모여 소곤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 가운데서 김영호 차장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며 한정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부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김영호가 내민 포털 뉴스 상단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으니 설탕 제조 3사가 수년간 가격 담합을 벌여왔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였다. 한정수는 기사를 천천히 훑어내리며 입을 다물었고 김영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부장님, 설탕 쪽이 터졌으니까 식품업계 다른 쪽도 줄줄이 조사 들어갈 거라고들 하던데요. 저희 본부장님이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김 차장, 그 기사 링크 나한테도 하나 보내줘. 나중에 찾아볼 일 있을지 모르니까. 네, 저희가 왜요? 한정수가 김영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옅게 웃었고 김영호는 그 웃음의 의미를 묻지 않고 돌아섰다. 20년을 한솥밥 먹은 후배는 더 묻지 않아도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오전 11시 무렵 한정수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는데 옆 회의실벽 너머로 오병철과 서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정수는 습관처럼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본부장님, 설탕 쪽 기사 보셨죠? 저희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걔들이 어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거냐? 그냥 자료가 싹 나와버린 거지. 회의실 칠판 사진부터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까지 몽땅 털렸다더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일단 회사 메신저 쓰지 말고 이메일은 회의 끝나면 바로 삭제하고 업무 얘기는 다 개인 메신저로 돌려. 그리고 너 지난번 회의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지금 바로 다 지워. 혹시 담합 관련 메시지 남은 휴대폰 있으면 초기화해서 중고로 팔아버리든가 해. 남들 손에 안 들어가게만 하면 돼. 설탕 쪽 사람들도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들으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다 빠졌다더라. 실형산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도 훈련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장. 그 양반 요즘 왜 저러는 거냐? 지난번 그랜드 호텔 회의 때 박차고 나가고 내부 회의 때는 수첩에 뭘 계속 적고 네가 좀 살펴봐라. 네,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원래 성격이 저러셔서요. 뭐 딱히 이상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살펴봐라. 정년 앞둔 사람이 괜히 움직이면 골치 아프다. 사람 하나 관리 못해서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한정수가 탕비실 문을 조용히 닫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쿵쿵 뛰었는데 손은 오히려 차분하게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으니 32년을 영업판에서 구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무기가 바로 이 침착함이었다. 그날 오후 한정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민재가 그의 책상 주변을 맴도는 것이 김영호의 눈에 포착되었다. 서민재는 한정수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슬쩍 집어드는 듯 하다가 김영호가 서 과장, 뭐 찾아요? 하고 물어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뗐다. 아, 부장님 어디 가셨나 해서요. 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부장님 거래처 나가셨는데요. 돌아오시면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네네.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오죠. 서민재가 떠난 뒤 김영호가 한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전했고 한정수가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김 차장, 앞으로 내 자리 좀 봐줘. 내가 없을 때 누가 오거든 그냥 슬쩍 알려주기만 하면 돼. 부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조만간 얘기해 줄게. 지금은 자니가 몰라야 자니가 다치지 않아. 저녁 6시 오병철이 한정수를 포함한 특판부 팀장급을 회식 자리로 불러냈다. 강남의 한 고깃집 2층 방이었는데 술이 2순배쯤 돌았을 무렵 오병철이 한정수 쪽으로 잔을 내밀며 한껏 풀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 부장님, 요새 얼굴 뵙기가 힘드네요. 지난번 그랜드 호텔 거는 제가 뭐 오해 푸시라고 사과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한 부장님, 정년까지 2년 남으신 거 맞죠? 그 2년 저희 회사에서 조용히 잘 마무리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부장님 같은 대선배님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한정수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좌중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팀장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고
오병철은 입에 가져가려던 잔을 도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한 부장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본부장님이 방금 제 정년 얘기를 꺼내시면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 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나중에 다시 들어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한 부장님. 그냥 선배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깊은 뜻이 있겠습니까? 녹음이라니요. 다 같은 식구끼리. 식구끼리라면 녹음해도 상관없겠네요. 한정수가 엷게 웃으며 잔을 들었고 오병철의 이마에 가는 땀이 맺혔다. 그날 회식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이 났으니 오병철이 제가 내일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한정수는 이미 속주머니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한정수가 스마트폰을 스탠드 불빛 아래 올려놓고 그날 확보한 2건의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파일명은 단정하게 날짜 순으로 붙였으니 탕비실 본부장 과장 대화와 회식 본부장 회유라는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다. 오래된 이메일 계정 2곳에도 똑같이 사본을 나누어 보내둔 뒤 한정수가 거래처 관리일지 제32구원을 펼쳤다. 오늘 날짜 아래 그는 단정한 글씨로 적어나갔다. 본부장, 증거인멸 지시 정황 녹음 확보. 과장에게 휴대폰 폐기 지시함. 설탕건 판결 언급하며 집행유예 자신함. 본인은 훈련이 돼 있다고 반복 언급. 장부를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한정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훈련이라. 영업 32년을 훈련이라 부르는 건 처음 듣네. 훈련이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반복해서 몸에 익힌 동작이 들어 있었고 32년을 정직하게 팔아온 그에게 그 말은 영업이 아니라 도둑질의 기술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이 그의 이마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목요일 오전 회사 정문 앞에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조사 개시 통지문이 특송으로 도착했다. 통지문 봉투가 대표이사실로 올라간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임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한정수도 특판부 부장 자격으로 회의실에 불려 들어갔다. 장규태 대표이사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55세의 장규태는 창업주 2세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평소에는 현장 일에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온 거 다들 내용 들으셨죠? 공정위가 우리 회사를 포함해서 업계 4곳 전부의 조사를 시작한답니다. 저는 오늘부로 외부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을 맡길 생각입니다. 사내 자료 정리, 대응 창구 일원화, 언론 접촉 금지 이 3가지는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장규태의 말이 끝나자 오병철이 조심스레 운을 뗐다. 대표님, 외부 로펌 쪽에서 우선 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림을 만들어야 회사 차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규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고 그 시선이 한정수에게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한정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으니 회의실에 앉은 다른 임원들은 이미 이 그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눈치챈 듯 서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오 본부장, 자니가 알아서 처리하게. 내 얼굴은 안 비추는 게 좋겠지. 네, 대표님.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고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오병철이 먼저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한 부장님, 이따 오후 2시에 저 좀 뵙죠 제 방에서요. 오후 2시 한정수가
오병철의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병철은 가죽 의자에 앉은 채 손수 커피를 2잔 준비해 두고 있었으니 평소와 달리 한껏 진중한 표정이었고 자리도 권하는 태도가 제법 공손했다. 한 부장님, 편하게 앉으시죠. 오늘은 좀 진지한 말씀 드려야 해서요. 말씀하시지요. 오병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뜸을 들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부장님, 대표님과 이미 상의된 내용입니다. 이건 회사 차원의 공식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건 한 부장님이 총대를 매주셔야겠습니다. 한정수가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만히 오병철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요? 한 부장님이 담합의 실무 책임자로 나서 주시는 겁니다. 경쟁사 담당자들과 가격 조율을 주도한 사람이 특판부 부장 한정수였다고요. 물론 실제로는 저희가 다 했다는 거 한 부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회사가 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앞에 서야 합니다. 퇴직금 3억, 위로금 5억, 합 8억 드리겠습니다. 로펌에서 변호 다 맡아드리고 설탕 쪽 판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실형 안 갑니다. 8억. 네. 한 부장님이 정년까지 근무하셔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훌쩍 넘는 액수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재취업 알선까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한정수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책상 위 재떨이 옆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본부장님, 여기 금연구역이죠. 아, 네. 그렇긴 한데 오늘은 좀 피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제 32년을 8억에 사시겠다니 담배 한 대 없이는 얘기가 안 되겠어서요. 오병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한정수가 연기를 천천히 내뱉고 잠시 오병철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본부장님, 올해 몇이세요? 48입니다만. 저하고 14살 차이네요. 집에 큰형님 계시죠? 네, 계십니다. 56이신데요. 본부장님, 그 큰형님한테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서요. 8억 줄 테니까 감옥 가 달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큰형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오병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을 열려다 멈추고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겨우 말을 짜냈다. 한 부장님, 그런 비유로 들으실 건 아니고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잖습니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본부장님 큰형님한테 누가 와서 똑같이 하면 본부장님 당장 멱살 잡으실 겁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대표님과 상의된 내용이라고 하셨죠. 그럼 대표님을 직접 모셔오시죠. 제가 대표님께 직접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철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장규태 대표가 이 방에 내려올 리 없다는 것은 오병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 애초에 얼굴을 비추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사람이 바로 장규태였다. 한정수 또한 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한 부장님, 오늘은 갑자기 드린 말씀이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 마음 정하시면 절차는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수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본부장실 문 앞에서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 오병철을 바라보았다. 본부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이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동자가 한정수의 양복 안주머니 쪽을 더듬듯 쳐다보았다. 한 부장님, 그게 무슨 회유든 협박이든 회사 차원의 공식 제안이라고 하셨으니
저도 공식적으로 받아둬야 나중에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한정수가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서는 오병철이 커피잔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한 오병철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한정수가 집 서재의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오늘 받은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파일명은 본부장 회유 8억 제안이었고 재생시간은 23분이었다. 거실로 나와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던 한정수가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아내가 웃고 있는 그 얼굴 아래에 서서 한정수가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내가 오늘 8억 소리를 들었어. 평생 그런 돈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 이상하게 안 흔들리더라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한정수가 물컵을 내려놓고 욕실 거울 앞으로 갔으니 거울 속에는 흰머리가 절반을 넘긴 한 남자가 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정수, 너 32년을 뭘 지켜왔냐? 거울 속의 한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굴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9시 로펌 변호사 2명과 서민재 과장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장규태 대표가 전날 결정한 외부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이었고 이들은 그날 아침부터 임원들 사무실을 차례로 돌며 회사 지급 휴대폰과 업무용 PC 그리고 관련 서류 일체를 회수하고 있었다. 이른바 사내 자료 정리 절차였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전 10시 20분경 한정수의 특판부 부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변호사 2명이 앞장서서 들어왔고 그 뒤로 서민재가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는데 앞에 선 변호사가 한정수를 향해 정중한 듯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한정수 부장님 되시지요. 저희는 회사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정 로펌의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정위 조사 대응 일환으로 사내 자료 회수 중인데요. 부장님께서도 회사 지급 휴대폰과 업무용 PC 그리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폰 2대와 업무용 노트북 1대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고 서류 바인더 5건도 그 옆에 쌓아두었다. 동작에 망설임이 없었다. 가져가시죠. 회사 물건 회사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통합 검토를 위해서 개인 휴대폰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부장님 입장을 더 편하게 봐드릴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 속에 들어있는 자발적과 협조 차원이라는 단어가 한정수의 귀에 묘하게 걸렸다. 그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개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지는 않았다.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휴대폰은 제가 제 돈으로 산 제 개인 재산입니다. 방금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자발적이라면 제가 거절할 권리도 당연히 있는 거죠.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옆에 선 또 다른 변호사가 얼른 말을 이어받았다. 부장님, 물론 거절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조에 응해주시지 않으시면 저희 쪽에서 부장님을 보호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호요. 한정수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새기듯 입에 올리고 변호사 2명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저한테 개인 재산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보호 얘기를 하시네요. 자발적이라면서 두 분이 같이 오셨고 협조하라면서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시고요. 이거 협조입니까? 아니면 강요입니까? 부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개인 휴대폰은 못 드립니다. 영장 가져오세요. 법 공부하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잘 아실 겁니다. 변호사 두 명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민재가 그제야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장님, 이러시면 회사에 안 좋습니다. 본부장님도 부장님 입장 잘 봐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조치하시는 건데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서 과장. 한정수가 서민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자네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지. 회사에 안 좋다는 말,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뭔가. 아니, 부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대화도 녹음 중이네. 자니가 방금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게. 서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 두 명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으니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여러분, 오늘 회수할 거는 책상 위에 있는 것까지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오시고요. 저는 이제 거래처 나가봐야 해서 자리 비워드리겠습니다. 한정수가 양복 재킷을 챙겨 입고 회사에서 지급한 기기들이 놓인 책상을 등지고 돌아서 나왔다. 서민재와 변호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정수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정수가 한빛유업에서 돌아와 본인 차에 시동을 걸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데 주차장 출구 쪽에 오병철이 혼자 서 있었다. 양복상의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한정수의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한정수가 차를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반쯤 내렸다. 본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한 부장님, 오늘 오전 일은 제가 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너무 급하게 밀어붙였다고 제가 좀 타이르겠습니다. 한 부장님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어제 드린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오병철의 표정이 굳었다. 한 부장님, 조용히 갑시다. 정년 2년 남으신 분이 왜 회사 문 나가실 때 얼굴 붉히시려고 하십니까? 8억도 제가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본부장님. 한정수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오병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 곧 검찰 갑니다. 사흘 뒤에요. 오병철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다가 다물었으니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말을 도저히 고르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한 부장님, 그게 무슨... 지금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본부장님도 그동안 준비할 시간 드리는 거니까 마음 정리 잘 하시고요. 대표님께도 그렇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부장님, 잠깐만, 한 부장님. 오병철이 다급하게 차창을 두드렸지만 한정수는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올라서는 동안에도 백미러 속에서는 오병철이 휴대폰을 꺼내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고 그 통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한정수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정수가 서재에 앉아 오늘 녹음된 2건의 파일을 차례로 클라우드에 올렸다. 로펌 회수개인 폰 요구, 서민재 협박 회사에 안 좋다. 주차장 본부장 회유이차. 파일 2개가 나란히 올라가는 동안 거래처, 관리일지, 제32구원의 오늘 페이지에는 단정한 글씨가 한 줄씩 채워지고 있었다. 사흘 뒤 월요일 아침 9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두 예정. 자료 최종 점검할 것. 한정수가 장부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32년을 걸어온 길이 이제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있었고 그 며칠이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박상우 부장이었다. 한 부장님,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드렸어요. 박 부장님, 사흘 뒤 월요일 아침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혼자는 안 갑니다. 마음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오늘 중으로 말씀 올려두겠습니다. 한 부장님, 이 싸움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통화를 끄는 한정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말까지 이틀, 그 이틀 동안 그는 32년의 마지막 준비를 마쳐야 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한정수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감색 양복을 다림질까지 한 뒤 거울 앞에 섰다.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고 셔츠 칼라를 반듯하게 펴는 그의 얼굴에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책상 옆 낡은 갈색 서류 가방 안에는 사흘 동안 꼼꼼히 정리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박상우가 건네준 8년치 견적서 비교자료, 호텔 회의실에서 몰래 찍어둔 화이트보드 사진 수백 장을 인쇄한 묶음, 오병철과 서민재의 녹취 파일 5건을 담은 USB 녹취별, 주요 발언 대조표 그리고 거래처 관리 일지 중 담합 관련 페이지 사본이었다. 한정수가 서재 책장이 32권의 장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 위로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현관을 나서는 길에 박상우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박 부장님, 8시 50분에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뵙겠습니다. 답장이 곧바로 도착했다. 네, 한 부장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새벽에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한 부장님 곁 잘 지켜드리라고요. 8시 5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한정수가 도착했을 때 박상우는 이미 자기 몫의 서류 가방을 들고 한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쓴 박상우의 얼굴도 평소보다 한결 엄숙한 빛이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서 묘하게 단단해 보였다. 한 부장님 잘 주무셨습니까? 박 부장님 덕분에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요. 제가 어제까지 회장님께 자료 출처 증언 어떻게 드릴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한 부장님 먼저 말씀 다 끝내시면 그때 제가 나서서 저희 쪽 자료 출처 책임지고 증언하겠습니다. 한 부장님은 오늘 본인 얘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한정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박상우를 바라보았다. 이 신세는 평생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신세라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갑시다. 두 사람이 나란히 검찰청 정문을 통과해 민원실 접수대 앞에 섰다. 한정수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담합 사건 관련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공정거래조사부에 가고 싶은데요. 동아식품 영업본부 특판부 부장 한정수 그리고 한빛유업 구매부장 박상우입니다. 접수대 직원이 두 사람의 이름과 회사명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집어들고 내선 번호를 눌렀으니 며칠 전부터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관련 업계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알리라는 전달사항이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젊은 수사관 한 명이 달려 내려왔다. 한 부장님, 박 부장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지요. 부장검사님께서 직접 뵙겠다고 하십니다.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실 문이 열렸다.
나이석 부장검사가 책상에서 일어서며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한 검사였다. 그가 직접 응접 소파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한정수 부장님, 박상호 부장님. 오늘 자발적으로 출두해 주신 거 맞으시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정수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방 입구를 천천히 열었다. 나이석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잠시 숨을 멈추었고 수사관도 눈이 커졌다. 한정수가 자료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정렬해 놓기 시작했다. 먼저 견적서, 비교자료 묶음이 놓였다. 옆자리에서 박상호가 고개를 숙여 증언을 보탰다. 이 자료는 저희 한빛유업 구매부가 8년간 업계 내 회사로부터 받아 철회둔 비교 견적서 사본입니다. 오늘 아침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결재하셨습니다. 같은 달 같은 품목 같은 물량에 내 회사 가격이 어떻게 수렴하는지 한 장씩만 보셔도 명백하실 겁니다. 한정수가 뒤이어 화이트보드 사진 묶음과 USB, 녹취 대조표를 차례로 올려놓았다. 내 회사가 호텔 회의실에 모여 가격을 조율한 장면을 날짜별로 정리한 사진들입니다. 인상률과 공문 발송 예정일까지 전부 적혀 있지요. 이쪽 USB에는 본부장이 가격 협의를 지시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녹음 7건이, 대조표에는 시간대별 주요 발언이 정리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툼한 장부 사본 한 권이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 이건 제 거래처 관리 일지 중 담합 관련 페이지 사본입니다. 32년간 매일 쓴 장부인데 최근 1년치의 이번 건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이석이 자료를 한 장 한 장 훑어내리다가 화이트보드 사진 한 장에서 손을 멈추었다. 날짜와 장소, 참석자들의 이름까지 한정수의 손글씨로 사진 뒷면에 정리되어 있었다. 나이석이 고개를 들어 한정수를 바라보았다. 부장님, 이게 전부 다 직접 준비하신 겁니까? 네. 이게 다 뭡니까? 한정수가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인생입니다. 검사님. 부장검사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수사관이 숨을 죽이고 한정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이석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박상호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부장님, 회사에서 저한테 8억 줄 테니 총대를 매라고 했습니다. 실형 안 가고 집행유예로 끝난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제 32년은 8억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검사님,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나이석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책상 쪽으로 가서 수화기를 들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사관 전원 긴급 소집합니다. 공정거래조사부 전체 10분 안에 회의실로 모이세요. 이 사건 오늘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나이석이 두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두 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사하겠습니다.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류 가방은 비어 있었고 그 빈 가방이 오히려 그가 32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듯 가볍게 느껴졌다. 박상호도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검찰청 정문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던 두 사람의 눈앞에 서민재가 주차장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당혹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부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이 꼭 한 번만 더 뵙자고 하십니다. 한정수가 서민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자네 지금 증인 매수 심부름 온 건가? 본부장 밑에서 이런 일까지 하려고 입사했나? 자네도 같이 옷 벗을 각오는 돼 있고. 서민재가 말을 잃었다.
한정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덧붙였다. 이 대화도 녹음 중이네. 가서 본부장한테 전하게.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오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박상호가 서민재를 한번 쏘아보더니 한정수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한 부장님 갑시다. 이 양반하고 더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민재를 지나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서민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햇살이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정수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한 지 나흘 뒤 공정거래조사부가 업계 내 회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새벽 6시 검찰 수사관 100여 명이 동아식품을 포함한 네 회사의 본사와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자택에 일제히 들이닥쳤으니 언론사 카메라들이 이미 현장에 나와 중계할 정도로 제보 직후 수사 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은 삼원제당이었다. 업계 2위인 삼원제당의 법무 담당 상무가 오전 중에 부장검사실로 직접 찾아와 전면 시인하고 수사 협조를 약속했으니 한정수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화이트보드 사진에 자사 직원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던 터라 부인할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삼원제당의 자백은 남은 세 회사를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로펌을 동원해 회사 자료를 대대적으로 삭제했던 동아식품은 한정수의 백업 앞에 무력했다.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임원들 휴대폰 기록까지 회수해서 지워버렸지만 한정수가 개인 클라우드와 오래된 이메일 계정 두 곳에 따로 저장해 둔 녹음 파일과 화이트보드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검찰이 클라우드 자료를 확보한 순간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병철이 새벽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잠옷 차림으로 수사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모습이 9시 뉴스톱으로 보도되었고 그의 얼굴 위에 동아식품 영업본부장 오모 씨, 담합주도 혐의로 긴급 체포 자막에 큼지막하게 떠올랐다. 오병철의 아내는 그날 오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았다. 서민재는 증거인멸 교사 공범으로 함께 구속되었다. 본부장 지시로 휴대폰을 폐기하라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정황이 녹취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로펌 변호사들 앞에서 한정수에게 개인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장면도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대표이사 장규태에게는 구속영장이 3번 청구됐지만 3번 다 기각되었다. 직접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는 피할 수 없었고 언론에서는 그가 얼굴 안 비추는 대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경쟁 3사의 임직원까지 모두 합쳐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업계 사상 최대 담합 사건으로 규모와 피해액이 각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동아식품의 주가는 상장 이래 최대 폭락을 기록했고 대형 실수요처 6곳은 즉시 동아식품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한빛유업이 가장 먼저 성명을 냈다. 한정수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수리하는 인사팀 직원에게 그가 한마디 남겼다. 이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회사 더는 지킬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아서요. 김영호 차장을 비롯한 특판부 후배 4명이 한정수가 떠나는 날 회사 앞 식당에 모여 조용히 배웅 자리를 마련했다. 술잔이 두어 순배 돌았을 때 김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장님, 저희도 2-3달 안에 사직서 낼 생각입니다. 생산관리부의 이성태 차장, 회계팀 박준식 차장, 물류팀 최민수 과장 이렇게 저 포함 넷이서요. 부장님 가시는 길에 저희가 함께 가고 싶어서요.
한정수가 잔을 내려놓고 네 사람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자네들, 집에 식구들은 있잖나. 나 혼자 나가는 거하고 자네들이 함께 나가는 거는 무게가 달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저희도 집에 이미 얘기 다 해놨습니다. 부장님, 저희 다섯이서 작게라도 새 회사 하나 차립시다. 이 바닥에서 정직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정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가로수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고 다섯 남자의 잔 안에서 소주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두 달 뒤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오병철을 필두로 서민재와 장규태, 그리고 경쟁 3사의 임직원들까지 총 25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으니 그 광경이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도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한정수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는 그의 앞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오병철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고 오병철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려 질서를 요구했지만 오병철의 목소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한 부장님 때문에 저 지금 가족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잃었고요. 이게 정의입니까? 한정수가 오병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재판장을 향해 담담히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한테서 8억을 받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피고인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저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8억을 거절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저와 저 사람의 자리를 결정한 겁니다. 법정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속기하는 소리만 나직하게 들려왔고 오병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다가 이내 고개를 깊이 떨구고 말았다. 첫 공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한정수에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업계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한정수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32년 영업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정직하게 파는 게 결국 제일 잘 파는 거더라는 겁니다. 저희 업계 후배분들도 이번 일로 많은 것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그 장면 사진이 실렸고 방송 뉴스에도 그 대사가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검찰은 이번 담합의 총 관련 매출액이 10조 1,52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네 회사가 챙긴 부당 이익만 5,5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8년간 전부는 최고 73.4%, 과당류는 63.8%까지 가격이 치솟았고 그 돈은 결국 이 땅의 라면과 음료와 과자를 사 먹은 모든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흘러나간 것이었다. 식품업계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제목과 더불어 한정수의 담담한 표정, 정직하게 파는 게 제일 잘 파는 것이라는 자막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구치소에 수감된 오병철이 변호사를 통해 한정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종이 2장에 걸쳐 쓴 짧은 편지였고 마지막 문장 하나가 한정수의 눈에 박혔다. 한 부장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장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한정수가 서재 책상에 앉아 만년필을 꺼내 들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쓰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남은 것은 단 한 줄이었다. 자네, 훈련이 부족했어. 한정수가 그 한 줄만 적힌 편지를 봉투에 넣어 풀로 단단히 봉했다. 예전에 탕비실병 너머로 들었던 오병철 본인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한 줄이었으니 그것이 한정수가 오병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인사였다.
오병철이 휘두르던 단어가 이제 그의 얼굴로 되돌아가고 있었고 그 한 줄을 읽을 오병철의 표정을 한정수는 굳이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편지를 우체국으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한정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영호 차장이었다. 부장님, 저희 넷 오늘 전부 사직서 수리됐습니다. 내일부터 부장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실 어디에 차릴까요? 한정수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옅게 웃었다. 평택이 좋겠네. 내일 거기서 보세. 3년이 지났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공단 초입에 단정한 간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으니 거기에는 정우상사 주식회사 정직한 원료 정당한 가격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정수가 김영우를 비롯한 동아식품 퇴사 동료 4사람과 함께 창업한 전분당 유통공급회사였는데 첫 해부터 지금까지 줄곧 붙어 있는 그 한 줄의 구호가 이 작은 회사의 사원이자 간판이었다. 창업 초기는 쉽지 않았다. 은행마다 대출을 거절했고 동아식품 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으니 업계에서는 저 사람들 또 뭔가 꾸미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한동안 따라다녔다. 한정수가 수원의 낡은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아 공장 임대와 초기 운영비를 감당했을 때 딸 지영이 울며 만류했던 일이 지금도 그의 기억에 생생했다. 아빠, 이제 그만 쉬세요. 정년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지영아, 아빠는 영업맨이야. 영업맨은 영업을 해야지. 돈 벌자고 차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간판 걸고 해보는 일이잖니. 한빛유업이 먼저 움직였다. 박상호가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회장에게 보고했고 한빛유업 회장이 손수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70대의 백발 회장이 한정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던 그날의 장면을 김영호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한 대표님, 저희가 8년간 뜯긴 돈이 84억입니다. 그 돈은 결국 우리 한빛유업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지요. 한 대표님 아니셨으면 저희는 아직도 모르고 당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 전분당 원료 전량 정우상사에서 받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한 이 약속은 지킵니다. 한빛유업의 공식 계약 발표가 업계에 퍼지자 다른 대형 실수요처들이 차례로 정우상사의 문을 두드렸다. 오성jet과 대오주류, 금강제면이 줄지어 공급 계약을 맺었고 정우상사는 창업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때 저 사람들 또 뭔가 꾸미는 거 아닌가 하며 수군대던 업계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었으니 정직한 원가표와 흔들리지 않는 공급가가 3년을 이어지자 이제는 거래처들이 먼저 정우상사의 약속을 믿기 시작한 것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업계 5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직원 수도 어느덧 80명에 이르러 있었다. 어느 봄날 오전 정우상사 사무실로 이력서 한 통이 도착했다. 접수한 여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한정수의 대표이사실로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이분 성함이 좀 눈에 익어서요. 예전에 동아식품 계셨다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정수가 이력서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 얼굴이 낯 익었고 이름 석자가 그를 잠시 멈춰 세웠다. 서민재, 41세, 전 동아식품 영업본부 특판팀 과장. 집행유예 2년을 마치고 올해 초부터 구직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줄에는 지난 일을 반성하며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한정수가 이력서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여직원에게 조용히 건넸다. 돌려드리게. 그리고 한마디 전해주게. 우리 회사는 훈련된 사람만 받는다고. 네, 훈련된 사람이요.
그렇게만 전해드리면 알아들으실 거야. 여직원이 이력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나갔다. 한정수가 대표이사실 창가에 서서 공장 야적장을 내려다보았다. 원료를 실은 트럭들이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직원들이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 시각 교도소의 텔레비전 시청실에서는 오병철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51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지난 3년 동안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는데 아내와는 이혼했고 아이들은 유학을 떠난 뒤로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다. 뉴스 화면에 정우 상사, 업계 5위 진입, 한정수 대표 인터뷰라는 자막이 뜨더니 한정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저희 회사 사원이 정직한 원료, 정당한 가격입니다. 32년 영업하면서 배운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거래처는 한 번 속이면 다시 안 봅니다. 소비자도 똑같아요. 저희는 그 원칙 하나로 움직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고참 재소자가 오병철을 힐끔 쳐다보고 말했다. 저 양반 얼굴 어디서 봤다 했는데 당신 밑에서 일하던 사람 아니야. 그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있고 저 양반은 왜 저기 나와? 이상하네. 오병철이 입술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한정수가 카메라를 향해 담담히 웃는 화면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고참 재소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마디를 더 던졌다. 뭐 서로 다른 길을 간 거겠지. 당신이 선택한 게 이쪽이고 저 양반이 선택한 게 저쪽이고. 오병철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정우상사 대표이사실. 책상 맞은편 책장에는 거래처 관리일지 32권이 여전히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 옆으로 새로 추가된 33번째, 34번째, 35번째 장부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32년의 동아식품 시절이 왼쪽에 3년의 정우상사 시절이 오른쪽에 놓여있는 셈이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딸 지영이 4살짜리 손주 손을 잡고 공장을 찾아왔다. 손주가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한정수의 가슴에 덥석 안기며 외쳤다. 할아버지, 회사 멋져요. 한정수가 손주를 번쩍 안아들고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야적장에는 정우 상사의 이름이 찍힌 트럭들이 줄지어 원료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 봄 햇살이 공단 전체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말이다. 정직한 거 팔고 있어. 네가 커서 마시는 우유도 먹는 과자도 거짓말 하나 안 들어간 걸로 먹게 해줄 거야. 손주가 한정수의 볼에 볼을 비비며 깨르르 웃었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 뒤로 공장 굴뚝이 한가롭게 서 있었고 그 모든 풍경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32권의 장부가 책장에 단정하게 꽂혀 있었다. 한정수가 32년간 쓴 장부. 그리고 그 장부가 그에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마지막 2년 동안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양심도 장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반드시 적히는 장부가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 장부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그 장부를 성실하게 써온 사람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인다는 것. 손주의 웃음소리가 대표이사실에 가득했고 한정수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번졌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한정수라는 남자의 32년. 공고를 나와 말단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특판부 부장까지 오른 그의 인생이 마지막 2년 앞에서 전혀 다른 길로 구부러졌습니다.
8억이라는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32년 동안 매일 장부를 쓰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잊어버려도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는 어디엔가 적히고 남아서 결국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늠하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로,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한정수처럼 묵묵히 자기 장부를 써가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결국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